대망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9일 본투표를 앞두고 진행되는 마지막 뉴스 밑장 김수민의 뉴스 밑장입니다. 와 오늘 뭔가 박수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대선이 이 마스크 벗어야겠다. 오늘은 마스크를 벗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대선을 마감하는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멤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계 전용길 그리고 인디계 이창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동의합니까? 방송이 동의합니까? 이 방송이 동의하십니까? 무슨 뭐 초등학교 참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초등학교 방송부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나는 윤석열 그게 제일 웃겼어. 이거 웃겼다는 거. 근데 그 둘이 그거 싸우는 거 진짜 웃기더라. 제일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내가 장담하는데 둘이 별로 안 싫어해. 서로. 비슷하거든. 둘이 별로 안 싫어합니다. 그 지난 2017년 때 토론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네. 아니지 문재인이 홍준표한테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 갖고 난리 났었잖아. 난리까지는 아니고. 근데 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나이가 2살 많아가지고 윤석열이. 네. 2살 맞나? 한두 살 많죠 하여튼. 그러게요. 근데 윤석열이 되게 그런 거 나이나 연공 서열을 잘 따진 것 같더라고요. 왜 따져요? 아니 어떻게? 이재명 후보한테는 이것 보세요 이랬는데 이 본인을 더 공격했던 심상정한테는 별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네. 심상정 후보 나이 더 많죠. 네. 자, 오늘은 이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는 마지막 방송인데 그 전에 일단은 대구, 중구, 남구 네.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런닝메이트인데 나름대로 조명이 지금 재보궐선거가 별로 조명이 안 되고 있어요. 다들 종로도 그렇고 네. 심지어 종로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면서 김이 빠진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웃기는 거는 자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가 됐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종로의 새로운 물결 송문희 후보인가요? 그쪽을 뭐 딱히 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됐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대구, 중구, 남구에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준석 대표가 대구 와서 그랬어요. 지지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지지하지 않겠다. 지지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전에도 국민의당이랑 합당 논의를 하다가 중간에 엎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합당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참고로 저는 종로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온지 모르고 있었어요. 최재형 후보를. 그렇죠. 막상 까보니까 무슨 런닝메이트도 아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송문희 씨가 후보로 나왔다는 것도 지금 방금 처음 알았어요. 그건 새로운 물결. 송문희 씨가 대구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물결하고 시대전환이 둘 다 후보를 냈습니다. 종로에. 이것도 내가 어떻게 된 연분인지 모르겠고 조사도 안 해봤어요. 근데 대구, 중구, 남구는 굉장히 재밌는 선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누가 이길지 몰라.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내면서 접전이에요. 지금 민주당 후보도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기세고.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민주당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당 후보, 무소속 보수 계열 후보 4명, 6파전인데 무소속 후보 4명끼리 후보 단일화 어쩌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됐어요? 엎어졌습니다.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럼 4명 그대로 가는 겁니다. 냈다 완주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더더욱 알 수 없다. 이게 첫 여론조사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니까 압도적 1위가 없었어요. 여론조사에서 30% 두 번째, 세 번째 여론조사에서 30% 넘는 후보가 없다 보니까 아무도 이게 내가 여론조사 단일화 해가지고 1등인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하다가는 엎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뭐 한 3, 4등 하는 후보 입장에서도
끝까지 그냥 가다 보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아무도 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민주당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뭐 2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네. 다 각자 도생의 길로 가게 됐죠. 그 와중에 안철수, 윤석열의 단일화로 이 국민의당 후보가 내가 이 보수 정당 유일 후보다. 야당 후보다. 네, 야당 후보다. 유일 야당 후보다라고 네. 하는 거를 권영현 국민의당 후보가 플랜카드에 걸었더라고요. 네. 그거는 사실 선관위에서 뭐라고 터치가 안 들어올 거예요. 맞는 얘기가 맞는 얘기죠. 네. 그 야권 단일 후보 이 표현이 예전부터 선관위의 제재라든지 혹은 다른 후보자의 그 뭐랄까 항의 이런 네. 것들을 받는 표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은 정리된 게 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는 단일화를 했던 정당의 이름을 병기하면 돼요. 그러면 야권 단일 후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권영현 후보가 단일화의 결과,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 후보는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야당 유일 후보, 그러니까 야당 후보, 야당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당 빼고 다 야당이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 말고 후보를 공천한 유일한 정당이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실이죠. 네. 야당 유일 후보다. 네. 네. 그래서 이 권영현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이후에 현수막을 또 새로 달기 시작했어요. 네네. 이 뭐 야당 유일 후보도 달았고 그 슬로건을 달면서 네. 국민의 힘,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힘 할 때 네. 의하고 힘 사이에서 띄어쓰고. 띄어쓰죠. 붙였으면 그것도 뭐라고 얘기가 나올 거야. 네. 근데 띄어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았고요. 또 네. 무소속. 아니 무소속 후보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네. 얘기했잖아요. 내가 중구 남구에 빨간색 옷을 입고 수민의 힘 이런 거 쓰고 나올까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었는데 비슷한 수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자, 권영현 후보는 국민의 띄우고 힘, 시민의 힘 네. 이걸 같이 붙이는 수법을 썼고 그 다음에 또 무소속 8번의 도건우 후보가 네. 야 이거는 센스 있다. 네, 뭐라고 했죠? 중구 남구 국민의 힘. 국민의힘. 국민의힘. 네. 눈물이 없습니다. 또 있어요? 네. 국민의힘을 패러디하진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대놓고 쓴 사람이 무소속 주성영 도태우 후보는 자 주성영 후보하고 네. 도태우 후보는 현수막에 국민의힘 4글자 네. 띄어쓰기 없는 4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 네. 네. 전으로 들어갔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기가 맡은 직책에 네네. 맡고 있었던 직책에다가 괄로 치고 전 네. 조그맣게 법률 자문위원장. 그러니까 주성영 후보 같은 경우는 현수막 오른쪽에 중남구를 확 바꿀 힘 있는 삼선 6 주성영 써 있고 중간에 사진이 들어갔는데 주성영하고 윤석열이 같이 옆으로 보고 있는 사진이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네. 윤석열 후보가 대구 유세 왔을 때 차에서 내릴 때 악수한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옆에 보면은 사진에 그 차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포토타임을 잡아준 게 아니라 차에서 내릴 때 바로 악수해봐.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 이렇게 악수할 때 그때 잡아가지고 그걸 찍었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저상권 침해 안 돼요. 아니 이거 윤석열 허락 안 받고 사진 올린 그러니까 건데. 옆에 그 차가 그냥 그대로 네. 나와 있잖아요. 네네. 네. 와. 이것도 있고 도건우 후보도 네. 공보물 보면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준석 뭐 윤석열 이렇게 막 손 들고 있으면 네네. 뒤에 쭉 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살짝 얼굴 들이낸 거를 갖고 막 그 공보물에 냈어요. 넣어놨죠. 그냥 병풍으로 서 있는 병풍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니까. 병풍이면 그게 국회의원이잖아. 그게 병풍이지. 지나가는 사람. 아니 국회의원들이나 뭐 쫙 당직자들 쭉 서 있고 이렇게 손 네.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딱 찍은 거 같은 이렇게 V하는 거 같은 거. 아니 그것도 그런 거야. 있고 있는데 일단 주성영 후보 마저 살펴보면 현수막 왼쪽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통합본부 법률자문위원장 하고 괄호 열고 전 하고 예 이거는 허위 이력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임명장이 워낙 많으니까. 네네. 왜 나는 안 주지? 그리고 윤석열 도태우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라는 네. 거를 써놓으면서 왼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도 역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통합위 국민참여희망본부 전 청년본부장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라는 거를 플래카드에 같이 써놨어요. 이거를. 그리고 약속에 난 듯이 두 후보가 다 국민의힘이라는 글자는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안 하고 또 파란색으로 써놓긴 했습니다. 이건 뭐야? 뭐 파란색 써놓으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 나 찍어달라, 같이 찍어달라 이 얘기인가요?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런 현수막을 비슷한 걸 두 번 본 적이 있어요. 하나는 2010년 지방선거 때였는데 제가 구미 시의회 의원 출마했을 때 그때 구미의 친박연합이라는 당이 후보들을 내서 나름 선풍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때 친박연합 구미시장 후보가 박근혜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걸었어요. 근데 사실 친박연합은 박근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박정희와 상관이 있죠. 친박연합의 당 대표는 박정희의 조카. 박준홍. 그렇죠. 박준홍 씨가 주도를 했고 여기는 박근혜하고 직접적 교감이나 이런 게 없어요. 박근혜하고 교감하던 데는 친박연대고 친박연대는 그때 이름을 미래희망연대인가? 이걸로 바꿨는데 지방선거에는 별로 출마를 안 했거든요. 그거를 딱 노리고 친박연합이라고 딱 당 이름을 걸어가지고 여기서 구미시장 선거에서 30 몇 프로 나왔어요. 그때. 네, 파생상품님. 네. 예, 소방차 멤버 도건우 아니고요. 파생상품이라는 아이디가 마치 친박연합이 파생상품이 아니냐는 예,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박근혜하고 그 사진을 썼는데 그때 구미시 정가에 파다하게 나돌았던 썰은 저 사진 또 합성이다. 네, 합성인 거를 정말 밝혀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예요. 근데 사진 자체가 굉장히 흐릿했던 건 사실이고. 그때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어떻게 손을 사진 한번 넣어보려고 이 지역에서 다 그랬으니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여기 중남구네요. 곽성문 전 MBC 플러스인가 사장이었나? 그 양반 지금 아마 한국 예전에 코바코 사장했던 분인데 그분이 박근혜 그때 이제 공천에서 떨어지고 자유선진당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회창 심대평이죠. 있었던 자유선진당으로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그때 19대겠죠. 19대 그때 지역구의 유세를 딱 한 번 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박근혜 씨가 12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딱 한 번 오는데 아니지 2010년 아닌가? 2010년 지방선거 얘기하는 아니에요. 지방선거. 아 그러면 2008년 총선이었어요. 2008년.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아마 MB 때 거다. MB 때 총선 두 번이라고. MB 때겠네요. 그래서 곽상문 의원이 그걸 찾아가요. 그러니까 당도 다르고. 그렇죠. 찾아가. 그 자기 지역구도 아니잖아. 같은 또 후보잖아. 같은 후보라니까. 그러니까 저기도 달성군의 후보인 거고 나도 중구 후보인데 거길 찾아가고 악수를 하면서 울어버려. 찾아가고 박근혜 대통령 손을 잡고 울어버려. 그래가지고 그거를 중남구에 깔아버립니다. 정말 이게 되게 그로테스크한 사진이었어요. 제가 보기 이게 당도 다르고 같은 후보인데 자기들끼리 손잡고 우는 거 자체를 깔아버려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다. 그리고 내가 본 것 중에 또 하나가 2018년 지방선거 때 제가 살고 있던 서울시 은평구 모 지역이었는데 원래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공천을 못 받았어요. 무소속으로 출마했거든. 친문 무소속 후보라고. 친박 무소속이 아니라 친문 무소속이라면서 문 대통령 사진도 들어갔었나? 현수막에? 네, 무소속인데.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번 지금 대구 중구 남구에서 이런 풍경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이런 문구를 막 쓰고 있는 후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임병헌 전 구청장은 쓰지 않습니다. 토박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토박이 요것만 딱 내세우고 있어요. 이거는 왜 국민의힘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생각을 못했던 걸까? 아니면 일부러 안 쓰고 있는 걸까? 저는 일부러 안 쓰고 있는 거라고 뭐 캠프 쪽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요? 네, 임병헌 후보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 남구청장 3선을 하면서 주민들과 호흡했던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고 정당과 관계없이 내가 일을 제일 잘한다 라고 하는 이미지 쪽으로 잡았고 거기다가
지금 나머지 셋이랑 네. 괜히 똑같은 짓을 하면 별로 득볼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훈 후보는 일단 1등 후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의 정치권과 거리를 좀 두면서 지역 일꾼론이 최고의 좀 선거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누구한테 줄 서 있고 누구랑 함께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동네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계속 밀고 있죠. 그게 좀 보였던 게 이번 주에 그 후보자 정책 토론회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주택 250만 호 공급은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 OX를 들어달라라고 했는데 일단 뭐 참고로 권영현, 주성용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3명의 후보는 다 X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재명, 윤석열이 밀고 있는 정책이 있으니까. 근데 임병헌 후보는 O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라고 자신 있게 자기 소신을 밝혔거든요. 이걸 보면서 특별히 나는 어떤 후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명확히 하는 걸로 보였고 이게 이 선거가 약간 대리전 비슷하게 자꾸 누구 지지선언, 누구 방문 그러니까 주성용 후보는 진중권, 김종인 방문 이걸 막 열심히 홍보해서 뿌렸고 진짜요? 네. 진중권 방문 또? 진중권 방문했죠. 진중권 방문한다 기자들한테 뿌리면서 진짜 오냐? 진짜 옵니다. 아니 오고 나서도 홍보했어요. 그랬죠. 어떻게? 오고 나서는 어떻게 홍보? 그 주성용 중간에 있고 공보물에? 김종인, 진중권 좌우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 것들을 공보물에 더 넣었어요. 공보물에 넣었어요. 대통합이죠. 진보 진영 표도 받겠다. 그러면서 주성용 후보는 그쪽을 강조했고 이 도태우 후보는 벌써 이문열 씨가 한 3번 왔다 갔어요. 이문열과 진중권이 다 왔다 갔다 하는 선거도 있구나. 거기에다가 도태우 후보를 또 지지했던 사람이 그 윤석열 후보의 고등학교 친구인지 뭐 30년 지기 윤석열 후보의 30년 지기라고 하면서 지지선언하고 갔고 그리고 도건우 후보는 홍준표 의원이 개소식에도 다녀갔고 홍준표 의원을 좀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임병헌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문희갑 전 대구시장 지역 토박이들이죠. 지역 토박이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 선거는 이제 다자구도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기를 하나 합시다. 누가 되는지 얘기하지 말고 1등이 몇 % 나올 거냐. 1등이 몇 % 나올 거냐. 이장원 저는 35% 정도. 35%? 그래도 막판에 저는 1등 후보한테 조금 쏠릴 것 같아요. 저는 30% 정도. 저는 28%. 28% 역대 최저 득표. 아니 이인재가 저 예전에 계룡 논산 요쪽에서 26.7%로 당선된 적이 있어요. 그때 SBS 개표 방송 자막에 어쨌거나 당선 이렇게 올라갔었죠. 제가 선거제도 얘기할 때 결선 투표제 없는 제도의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사례가 이인재 씨가 26.7%로 당선됐을 때. 그 사례를 많이 듭니다. 중구 남구에서 만약에 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결선 투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죠. 근데 저는 무소속 후보 4명인데 4명이 고르게 나올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 중에 한 5% 득표하는 후보도 나올 겁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20%대보다는 그래도 1등은 3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표들이 임병헌 후보 쪽으로 1등을 얘기해버렸네. 얘기해도 돼요. 1등 후보들한테 조금 몰릴 것 같다. 그리고 그 막판 이제 이 문제가 저는 국민의당 후보가 그래도 조금 그 열심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체성이 좀 분명한 후보가 나왔으면 굉장히 이번에 저는 당선 가능권도 저는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조금 실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 지난 이제 우리 금요일이었죠. 대구 경북 인터넷 기자 협회에서 그 초청 토론회를 했는데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가 여기에도 불참을 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이거 천용일 우리 부회장님, 협회 부회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이 권영현 후보 쪽에서 당일날 오전에 연락이 와서 불참 통보를 했는데 어느 정도 그동안 행보로 보면 예상이 좀 됐던 건 사실입니다. 전날까지는 참여한다고 했다가 윤석열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구 방문한다고 하자 실제 그날 윤석열 후보 대구 방문 현장에 가서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국민의힘과 합당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선거운동 하는 걸 테마로 잡고 선거 날까지 갈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지금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금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 대구의 유세장에 오거든요. 여기에 또 권영현 후보가 또 참석을 해서 우리 두 당은 합칠 거고 제가 그 당의 후보다라고 하는 걸. 근데 웃긴 게 TV 토론회에서 합당 발표 전까지는 권영현 후보가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생긴 선거입니까? 국민의힘 당 때문에 생긴 선거가 아니냐. 동동아 미안. 그래서 이 국민의힘을 막 비판하고 민주당도 비판하고 이 국민의당 독자성을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어느 순간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하나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 정권 교체에 힘을 실을 권영현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인터넷 기자 협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그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토론회인 거잖아요. 국민들하고. 그리고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자기 홍보 정책 수단이기도 하고 또 이 시민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이기도 한데 그것을 나오기로 했다가 못 나오게 된 거. 그러니까 뭐 일정이 안 맞아서 이게 뭐 법적으로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방식과 태도가 저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 특히 이제 뭐 자기가 어떤 윤석열 뭐 어떤 후보가 와서 역할이 있어서 그런 거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악수하러 사진 찍으러 갔단 말이죠. 그 사진 빨리 현수막에 넣어갖고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 물론 절박함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후보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어떤 성의 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냥 인터넷 신문들 무시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공중파 방송의 토론회였으면 그리고 또 어떤 공식력이 조금 더 뭐 어떤 사회적인 비중이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과연 그런 판단을 했을까 굉장히 아쉽고요. 저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그리고 이분이 뭐 지금 다른 5명의 후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해왔나 커리어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커리어들을 보면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개인적인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비판 같은데요. 그러니까 딴 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중남구를 참 선거를 보면서 이때까지 달랐던 점은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커리어가 대단하신 분들이 양측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권영현 후보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알 수가 없게끔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순간이라도 더 자기가 어떤 걸 해왔고 이런 것을 할 것이다라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조금은 이 지역사회에서 공천이 어떻게 됐지 저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대구시당위원장 특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만들 때 처음으로 인재 영입했던 사람들이 이기고 왔을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출하면서 그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젊고 참신한 후보의 이미지를 계속 뭐 나와서 그것까지도 좋았습니다. 권영현 후보. 근데 그런 것들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자신의 어떤
어떤 능력치를 보여줘야 될 때 그냥 대통령 후보인데 거기가 싹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토론에 빠진다. 이건 굉장히 좀 정치 신인으로서 좀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권영현 후보에 대한 언급이 너무 긴데 너무 우리가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진 줄 착각하겠어요. 네. 아니 뭐 질문하신 거 한 가지 답을 하면 그 정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싫어하긴 하나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당과 복당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에 지원은 없다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 앞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복당이 아니라 합당. 합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들 중에서 우리 당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질문을 했더니 권영세 본부장이 복당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선거가 끝나고 당원들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판단해 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면 복당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열어놨거든요. 그래요. 그게 사실 이번에 복당 안 된다고 해도 2024년 총선 때는 지도부 다 바뀌어 있는데 뭐. 그리고 솔직히 국민의힘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복당 안 받아준다고 해놓고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어떻게 믿나? 그러니까 김재원만 불쌍하게 된 거예요. 김재원 나오고 싶었는데. 김재원 근데 김재원 위원 그 최고위원이죠. 김재원 최고는 뭐 아직까지 카드들이 많으니까. 네. 뭐 시장 카드도 있고. 도지사 카드도 있고. 도지사 카드도 있고. 입각 카드도 있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됐고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대구 경북 막판 방문 대선 주자들. 일단 최근에 누가 먼저 왔었죠? 순서대로 치면 누가 먼저 왔지? 누가 먼저 왔지? 지난주 이후에? 지난주에 그 경북에는 윤석열 후보가 제일 먼저 왔죠. 왔고 그 단일화하고 그날 바로 원래 경북 일정이었는데 아침에 그 전주구나. 그러니까 그 빼고 빼고 일단 금요일 날 윤석열 후보가 대구랑 경산이랑 이 방문을 했고 경북 전체를 또 한번 훑었습니다. 산불 지역에 갔죠. 산불 지역에도 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왔고. 산불 지역에 서로 차례로 도착한 거죠. 차례로 도착했어요. 먼저 도착한 게 이제 경북 일정 중이었던 윤석열 후보였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뭐 특별한 말들은 없었나요? 이번 방문 때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저는 그 부분은 참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산불 현장에 가서 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해서 산불이 빨리 꺼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법 집행이랑 이 산불이랑 뭐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럼 마치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잘하면 산불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말 실수가 될 만한 그리고 뭐 감동을 준 말은 없었고 심상정 후보가 또 금요일 날 금요일 같은 날 경북대 북문에 딱 거기 한 군데 다녀갔습니다. 심상정 후보 갑자기 일정을 바꾼 거죠. 그래서 대구를 거쳐서 대전으로. 이게 딱 그 의도가 보이더라고. 그 시점이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시점이에요. 사퇴 선언을 한 시점. 근데 대구, 대전이 둘 다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좀 있는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대구는 전에 봉사활동도 하기도 했었고 또 대구의 중도부터 시작해서 보수에 걸쳐져 있는 폭넓은 층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걸 빨리 흡수를 못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세가 한동안 좀 높게 나타났었죠. 민주당 지지층 일부까지도 안철수 후보 지지로 좀 어느 정도 가면서 근데 이제 그게 싹 비어버리니까 그 중에 이제 또 제3당 지지층, 그렇죠. 거대 양당 비판층이 있는 것을 이제 심상정 후보가 좀 특히 판 것 같고 특히 이제 20대를 보고 이제 경북대 북문으로 온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도 뭐 안철수 후보 좀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아마 한국갤럽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전 충청에서 2위 정도 한 적도 있는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전화를 하다가 대전 쪽으로 좀 샘플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대구 대전 이렇게
뒤따라가는 안철수 후보의 여백 공백 쪽을 노리는 이런 행보를 심상정 후보가 한 것 같아요. 네, 허경영 후보도 대구를 다녀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없었어요. 보도를 안 해. 이것들이 진짜 3억 똑같이 3억을 냈는데 뉴스민에서 생중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민만 하고 다른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 생중계할 때 뭐 재밌는 거 없었어요? 없었으면 허경영 후보가 지각했습니다. 아니 또 뭐 공중부양 이런 거 안 하셨나요? 아니 저기 무궁화 차기. 무궁화 차기 뭐예요? 이거 발차기. 있잖아요. 이거 발차기. 이재명 뺏겼다. 이재명보다 원조로 했다. 근데 이게 허경영의 무궁화 차기가 사실 이 머리를 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가혁명당 대구시당 위원장 머리를 차버렸습니다. 현장에서. 그분 어떻게 됐어요? 대구시당 위원장 누구예요? 신익수 씨라고. 저희가 오게 된 걸 알게 된 것도 지난 우리 총선 때 제가 국가혁명당 대구시당사도 직접 방문하고 후보들과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저한테 따로 이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허경영 후보 대구 방문 일정이 나왔다. 근데 이걸 받은 기자들이 주변에 별로 없더라고요. 전용길 기자님 자꾸 책상 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동동이가 자꾸 동동이 지금 째려보고 있잖아요. 네. 동동이 이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동동이의 정체성에 대한 좀 착각들이 많더라고요. 뭐 여우냐, 늑대, 뭐 늑대 말도 있었고 고양이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네, 동동이는 동동이입니다. 네. 이내80님이 이 시대 모든 이슈에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론하시는 김수미 평론가님. 다시 정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합리적인 평론한다고 했는데 왜 정치를 해야 됩니까? 평론을 하는데. 예? 그리고 내가 평론 좀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이번 대선에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은 유튜브 채널에 몇 개 출연을 하잖아요. 와 진짜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 채팅에 보면 진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면 내가 윤석열 비판하잖아요. 나보고 이핵관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핵심 관계자가 아니라 이준석? 그러니까 세상이 이준석 대 윤석열로 보이는 거야. 대가리 깨진다 그러다가 이창원의 핵심 관계자로 그래.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현상이 민주당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실어가지고 윤석열 찍는 깨시연 이런 사람들. 이게 뭐냐고 도대체 대선 꼬라지가. 이런 데서 평론을 하고 싶겠어요. 뭐 얘기하면 진짜 뭐 한쪽 비판하면 다른 쪽 편이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김수민은 그냥 김수민 편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선 끝나고 유튜브를 뉴스미장 말고는 좀 줄여야겠어요. 뭐 할 맛이 안 나. 어차피 다 편들 다 정해져 있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자기 편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미장으로 제가 거의 뉴미디어 쪽은 독점 공급을 하지 않을까. 김수민의 간택을 받았네요. 자 이제 오늘 뭐 대선 전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좀 결산을 해보죠.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은 어떤 대선이었는가 결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결산하는 방법 중에 제일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난 대선들과의 차이 이런 것들부터 짚어나가면 결산의 키워드들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상원 대표께서는 이번 대선은 이렇더라 이런 대선이었다 싶은 거. 뭐 계속 역대급 대선 역대급 개선 얘기를 했잖아요. 이내80님 3만 원 또 주시면서 3만 원 정치하시면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고. 평론을 해도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 도움을 위해서는 정치를 하시면 안 돼. 정치하지 마라. 내가 정치를 하면은 이제 수만 대장경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인터넷 하면서 욕한 거 제가 욕설 뭐 한두 번 했으니까 그런 거 다 튀어나옵니다. 하여튼 역대급 대선을 얘기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도 전문직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을 하려면 밑바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히 밟고 올라간 정말 이렇게 정치적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87년 이후에 우리나라 35년 정도 지났는데
국회의원 내지는 뭐 하여튼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기존의 우리나라의 정치적 시스템이 대선 후보를 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 뭐 후보야 그나마 뭐 기초자치단체장을 통해서 행정가로서의 능력치를 보이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왔지만 그러면 저는 정말 이번에 해야 될 일은 이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이거를 정말 좀 진지하게 이제는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나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몇 가지 이렇게 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경심 교수가 구속 그 심사 나올 때 한번 출소를 한번 하잖아요. 그 구속 만기 출소했나? 하여튼. 만기 출소를 지난 총선 때쯤에 한번 그렇죠, 했었죠. 그렇죠. 6개월 지나서. 그렇죠. 나는 그때 그 바깥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막 응원하는 사람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를 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정경심님을 위한 행진곡이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저렇게도 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애국가 태극기를 들고 오는 것도 난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들이 왜 내가 생각했던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태극기를 저렇게 쓰지? 무서웠는데 이 두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 멘탈이 똑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입장이 서로 다른 이 세력들을 앞으로 어떻게 한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냐. 사실 이게 두 폭력 집단 같은 건데 나는 뭐, 또 말이 또 거친가 하여간 이 집단들을 어떻게 묶어 나갈 거냐가 앞으로의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런 총선이 그런 대선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서 더 짜갈라지고 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선이죠. 일단 그 판도에서 제가 택한 특히 뉴스 밑장에서 제가 택한 방법은 주유소 습격 작전 후반부였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조폭하고 양아치하고 싸우죠. 그러면 이제 그 4인방 그 당시에 이성재, 유지태, 유호성 그 한 분 문성진인데 김성진 씨 강성진 씨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강성진 씨. 강성진 씨 이 4인방이 싸우잖아요. 근데 처음 막 시작할 때 저기 그 양아치 쪽에 그때 김수로 씨였죠. 그쪽을 저쪽 조폭 편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조폭 쪽에서도 이 4인방을 양아치 저편 쪽의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딱 나 아니야. 나보고 언놈은 국민의힘이라고 그러고 언놈은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딱 나 아니야. 근데 나의 길은 정해져 있지. 양쪽 다 패는 것으로. 양쪽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양쪽 다 패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저의 일단 노선입니다. 근데 참 그렇죠. 좀 나라가 계속 짜갈라지고 있는. 짜갈라지고 있죠. 그런 대선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만큼 저는 오히려 지지를 크게 고민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일찍 정했거든요. 후보자가 나올 때쯤 바로 정해버렸어요. 물론 조금 고민은 했지. 그러니까 누가 좀 새로운 인물들이 누가 좀 나올 거냐 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진보정당 사실 후보들이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정당의 행태도 지난 총선 특히 이제 괴뢰정당 이후로 지난 총선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 뭐 등등등 그 나눠먹기 한 것 이후로 굉장히 실망스러웠었고 예전에 그래도 대선 때는 진보정당의 나름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특히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백윤, 오준호 그리고 김재현 후보 그러니까 심상정을 위시한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왼편에 계셨던 분들이 어떤 내놓는 메시지라든지 대변하는 층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이 정당들이 해왔던 행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빨리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 중에서 고민을 나는 좀 했었을 것 같아. 내 한 표를. 근데 고민 없이 저는 이번엔 좀 빨리 정했던 그런 대선이에요. 저의 경우는 제가 뉴스밑장을 통해서 뉴스밑장에서 조금 더 띄워준 후보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제가 또 제3지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막판에 살아남는 후보를 지지할 거다. 그리고 살아남는 후보가 여럿이면 그중에 좀 더 나은 후보를 지지할 거다라고 했는데 알아서 몇 명의 후보들이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아 참 우리 내기했던 거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5등 누가 할 거냐고 했잖아요. 네. 아 그렇네요. 근데 허경영 4등 하는 거 아니에요? 허경영 4등 올라왔어요. 4등 하고 그리고 나는 5등 김동현이 할 거라고 했는데 나갔어요. 김동현이. 그럼 5등은 누가 할 거냐. 누가 그 내기도 해보죠. 네. 5등. 아 그렇네요. 5등. 허경영이 4등은 해요, 분명히. 네, 허경영은 몇 프로 나올까? 1.5% 정도. 저도 그 정도. 네, 저도 그 정도 1% 나올 것 같아요. 2%까지는 안 나올 거야. 5등. 네, 2%까지는. 그래도 조원진 아니면. 아니요, 석방돼 가지고. 김이 빠졌어. 김이 많이 빠졌습니다. 조원진. 오건호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오근호 후보는 표를 많이 얻을 수가 없는 게 오근호 후보의 지지자들은 부정투표,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이라서 투표를 안 합니다. 저는 아니 김재현 아니 조원진, 김재현, 오준호 이 세 명일 것 같은데 진보당의 화력이냐? 기본소득당의 어떤 보드게임의 힘이냐? 보드게임의 힘이냐? 그러니까 자본의 힘이냐? 저는 5등 오준호 후보 봅니다. 오준호. 그래도 원내정당 기호가 위로가 있어서 네, 곧 득을 좀 벌 거다. 네. 다른 분들은? 저도 김재현, 조원진 얘기도 난 조원진이 딱 생각이 났는데 김재현 아니면 오준호일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지난 대선 때 조원진이 몇 프로였죠? 얼마 못 얻었죠. 1%가 넘지 않았습니다. 0.1% 넘지 않았어요? 아, 0.1은 넘었을 거예요. 왜냐면 오준호, 김재현 삐까삐까 할 것 같은데 나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그때 이제 그때 누가 나왔지? 그때 민중당이었죠. 네, 진보당이 김선동 아니라. 후보였죠. 김선동 후보가 네. 민중당 당원보다 더 적은 수의 적었어요. 득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김선동 후보보다는 득표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김재현 후보가요? 네. 근거는? 일단 저건이 있는 것 같아요. 김선동 후보는 그때 당이 막 다시 급조하다시피 해가지고 이 당원 숫자는 이렇게 모으긴 했는데 3만 명 조금 넘게 모았는데 당이 제대로 좀 운영되고 난 뒤에 나온 선거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당시에 선거운동 자체를 할 때 소위 20대나 뭐 여성들을 향한 소구력 있는 이 선거운동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페미니스트 공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됐고 이 성소수자 관련해서도 김재현 후보가 직접 간담회도 하고 이 현수막에도 공보물에도 관련 공약이 좀 담겨져 있고 조금은 이게 마케팅 면에서도 확실히 김선동 때보다는 좀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었어. 저는. 그래서 네. 김재현? 저는 김재현 후보가 5등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창원 대표는 저도 오준호 후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꼴찌는 지난주랑 같나요? 네. 네, 전 김경재. 네. 아, 나는 이경희. 오근호 후보가 아니고요. 그래도 아니 이경희라고 했고 지난주에도 네, 이경희 후보가 대중의 반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아 부동산 부자. 네 부자라 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부자야. 지금만. 네, 그래서 아니 저는 대통령 선거 이번 대선 볼 때 제가 늘 관심을 두고 있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보거든요. 하나는 시민사회, 하나는 진보정당, 하나는 제도.
요 차원에서 보면 일단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 파산했다. 제가 여기 저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 민주당 등등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죠. 돌아가는 상황만 이렇게 살펴보는데 저는 무슨 문인들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하면서 쓰라는 시는 안 쓰고 사회 참여를 문학으로 해야지 사회 참여를 명단 올리기로 하고 있는 꼬라지가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운동으로서 만들어야지 이거 명단에 이름 올리기 이런 것들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 운동하기 이런 운동하고 있는 형태가 저 시민사회 운동의 이 리셋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단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번 대선에 유독 그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누가 이기든 간에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조원진 후보가 그 비초청 후보자 토론에 불참하면서 메시지가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조원진 후보가 만약 국민의힘 쪽에 계속 있었더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똑같이 3억을 냈는데 기회가 한 번이다. 같이 초청을 못한다면 시간대라도 맞춰서 횟수라도 똑같이 보장해 줘야 되는 게 공정한 게임 아니냐. 이거는 어떤 후보더라도 제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사실 진보정당 후보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한 거는 너무 제도적 차원에서 고민을 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그래도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누가 되든 간에 이런 그 제도의 미비함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가 이렇게 진행되면 투표율이 높으면 본투표의 형태를 지금처럼 가져갈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전투표로 좀 이틀 또는 3일 동안 투표를 다 싹 진행하고 개표를 며칠 뒤에 하는 형태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도의 미비함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번 계기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보정당이 진보정당만의 힘을 좀 잃어버렸고 뭐 맨날 이 진중권 씨도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진보의 재구성. 지겨워 죽겠어 아주. 도대체 20년째 진보의 재구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범죄의 재구성 나온 지도 언젠데. 김수훈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서명운동이라도 하고 시작을 해라. 치지 말라. 동동이 약간 적응했었는데 적응을 했는데 좀 짜증나요. 동동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들이 보이는 것은 울산 지역에서 이게 서명운동이나 이런 기본기가 탄탄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진보정당 3곳이 지방선거 공동대응 벌써 논의를 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의제를 잡고 서명운동을 함께 벌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좀 시작을 했으면 따로 좋겠습니다. 해야 돼. 서명운동도 좀 따로 해야 됩니다. 뭐 하나 할 때마다 단체 여러 개 붙어갖고 하고 이런 거 별로 도움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아니, 쪽수가 안 되니까. 아니 서명운동은 그렇게 많은 쪽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길거리에 연설하고 그다음에 서명 받고 자리 펴고 하는 한 3명만 있으면 돼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걸 제가 느꼈던 게 대선 후보들이 유세하는 걸 보면서 훈련이 덜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민주노동당 후보 나왔던 사람들은 지방선거 후보자인데도 딴 정당의 총선 후보보다 말을 잘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맞습니다. 대선 후보들인데 지금 모든 정당들이 연설 쪽에서 별로 단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토론 배틀 이런 거 도입을 했는데 토론하고 연설 다릅니다. 그렇죠. 완전 달라요. 토론하고 연설하고. 연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거리 정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장외투쟁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당 연설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쉬워요. 정당 연설회는 그냥 길거리 가서 확성기 쓰는데 정당 연설회를 알리는 그 팻말만 있으면 됩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멍돌이 누나님 5,900원 감사합니다. 나는 합동연설회 예전에 난 그거 부활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대선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대선은 전국적인 거라서 후보들이 다 돌기 어려우니까. 그래야지 스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선거에서는 만들어야 돼. 지금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물론 뭐 다른 어떤 형태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동 연설회를 통해서 정말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물론 예전에 막 뭐 동원하고 막 그런 형태 그런 형식은 뭐 문제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정치적 비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지방에서도 연설을 그 합동 연설회 같은 거는 정말 기회이기 때문에 큰 정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오디션 같은 장이잖아요. 이런 자리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론회도 나는 진짜 우리나라 토론회 이제 더 이상 그 시간제기 토론, 사회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시간 다 됐습니다. 근데 이거 하는 토론도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 토론은 조금 그 1대1 토론이 더 좋다면 그걸 좀 많이, 그러니까 1대1을 기호 1, 2번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1, 2번을 조금 더 줄 수는 있어, 기회를. 득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지율 이런 걸 감안해서. 근데 1대1도 꼭 1, 2번 간에 1대1만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 경선 때 했던 방식. 그 방식을 해야지. 리그식으로 붙여야 되는 거고. 연설도 중요합니다. 연설하니까 또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네. 예? 제가 2014년 지방선거 때 마지막 연설, 어디라고 그러니까 상가 장서고 하는데 그 부근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는데 연설 다 끝내는 순간 갑자기 상가의 사장님들이 다 뛰쳐나오는 거야. 시끄러워 이 새끼야. 끝내는 순간 가게 밖으로 다 뛰쳐나오는 거야. 듣고 있었던 거지. 근데 끝내는 순간 다 뛰쳐나오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최고의 연설이었다. 이런 연설을. 이러니까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설만 잘한다고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하지만 저도 갑자기 연설이 생각나요. 그래서 저희 뉴스미장에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이 있으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이 사람은 지지할 만하다 하면 제가 지지 연설을 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 김수민 지지 프로젝트. 그렇죠. 김수민 지지 프로젝트 연설도 갈 수 있고 공약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천사.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보문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조국 씨가 과거에 나한테 썼던 것처럼 추천사도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 끝나면 더 신나는 프로젝트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선이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대선이었어요. 저는 무슨 고민을?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누구 찍을지. 누구 찍을지. 저하고는 정반대네요.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결정을 했습니다.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결정을 했고.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결정을 했다고? 결정을 했고, 이 투표를 하고 나왔는데도 오늘 또, 딴 사람 뽑을 걸. 뭐 이 생각을 한번 좀 하다가 아니야. 나 잘한 선택이야. 근데 여지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번대가 넘어가는 분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까 전에 채팅창에서 후보가 14명씩 나오고 이런 선거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죠? 14명 나온 게? 14명 나와서 뭐가 문제가 됐죠? 없어요. 아니, 많이 나왔다고 문제라고? 많이 나온 게 왜 문제죠? 많이 나온 건 괜찮습니다. 많이 나온 게 무슨 문제예요? 외국에는 더 많이 나와. 선진국에 보면. 별로 문제 없습니다. 14명 나와갖고 투표용지 길어진 거요? 그건 민주주의의 필요 비용이에요. 나오는 만큼 찍는 거고, 오히려 지금 또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기탁금 3억 원이잖아. 그리고. 나이도 40이고. 3억 원인데, 10%는 득표를 해야 3억 원에 반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온 14명 후보 중에, 지금 사실상, 기탁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후보는
뭐 2명 아니면 3명 정도거든요. 예, 이거 자체가 문턱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기호 순번제도 다 있어가지고 군수 후보들 눈에 잘 띄지도 않는데 나오면은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후보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적을 때는 괜찮았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근에 이제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거치면서 내가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에 경고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선거할 거냐? 맨날 단일화 가지고 이지랄 할 거냐? 그럼 결선 투표 도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악플 달려가지고 결선 투표 도입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네가 지지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낭비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필요 비용이에요. 필요 비용. 그게 뭐 수십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조나 조나 들어가나? 조까지는 몇 천억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대통령 선거도 한 10년에 한 번 하지. 돈 아끼고 싶으면. 그리고 총선 지방선거 다 없애버리고 총선 또 뭐 한 10년에 한 번 하죠. 그러면 그렇게 치면. 이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단일화 이슈 가지고 6개월째 낭비됐던 전파, 지면 이거 대신에 인력 이거 대신에 네. 조금은 더 자기 공약을 이야기하고 결선 투표제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그 나의 공약을 앞장 세워 가지고 첫 투표가 끝나고 결선 투표 가면 어떤 후보와 좀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회적 갈등 비용을 훨씬 줄이고 그렇죠. 대선 시기에 대부분의 합의할 만한 의제들이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생각하면 훨씬 그렇죠. 효율적이다. 아니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 17%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결선 투표제가 있었다면 그 이상의 사람들은 그 후보를 찍었을 거란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겨우 울며 겨자 먹기로 차선 내지는 차악 후보로 흩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결선 투표제 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2번 투표하는 것이 번거롭다거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채팅창에서 수제 로보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선 투표 싫으면 선호 투표. 선호 투표는 즉석 결선 투표예요. 그래서 간 김에 1순위, 2순위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런 투표를 도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늦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이 다 경험해 봤잖아요. 네, 양쪽이 단일화를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대해서 양쪽이 이제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음 선거도 또 이렇게 치를 건지, 그게 중요한 거고. 이희종 님이 미국은 결선 투표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000년 미국 대선 때 랄프 네이더라고 미국 녹색당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주로 이제 민주당 표를 많이 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이 이겼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공화당을 막아야 된다. 이게 커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랄프 네이더 같은 후보가 설 자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1대1 대결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로 안 바뀌어요, 제도가. 왜? 1대1 대결이 계속되니까 결선 투표제도로 안 바뀐다고.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죠. 정당 체제가 다당제로 먼저 가야 제도가 바뀐다고. 제도부터 안 바꿉니다. 양당제인데 왜 제도를 바꿔? 그대로 가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대통령제 국가는 대부분 당연하게도 결선 투표가 있어요. 미국만 그런 거지. 프랑스에도 결선 투표 있고, 심지어 남미에도 있고 다 있어요. 예. 한 명 뽑는 선거인데 단차에 끝내는 단순 다수제, 이것은 악입니다. 악. 예. 그래요. 네. 예를 들면 호주나 이쪽에도, 호주는 그 영국 영향을 받아서 한 선거구에 한 명씩 국회의원을 뽑는데 여기는 선호투표제가 있어요, 대신에.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이번 대선에 되게 희한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대선 후보 지지율 1등이 누구냐? 공동 1등이에요. 이재명, 윤석열이 거의 공동 1등이었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 답은 정해져 있었어. 물론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저도 이재명 대 윤석열로 갈 거다 항상 얘기했는데 답은 정해져 있었는데 너무 어지럽네. 네, 답은 정해져 있었어. 근데 너무 어지러워요. 네, 이거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양당제 문제도 있고, 또 비호감 대선 그 후보자 검증이 미비했던 것이
대선 기간에 다 터져 나오는 거 네. 이런 문제들을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좀 허무한 대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우리의 도덕의 도덕적 스탠다드라고 해야 되나? 도덕률, 도덕성이라고 하는 스탠다드에 대해서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는 많이 과연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합의의 과정들을 좀 다시 거쳐야 되지 않나 싶고 특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싶은데 20세기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 그 전에 태어난 사람들 중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21세기 초반에 살고 있는 이 과정을 가지고 도덕적 잣대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거냐 이번에 대해서 정치인들과 특히 언론에서 좀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좀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뭐가 터지고 자고 일어나면 뭐가 터지는데 이건 것 가지고 지금 시간을 다 허비를 해야 되나. 그렇다고 꼭 우리가 뭐 성인 군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무슨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처님 투표하는 것도 아니면 다 허물들이란 것도 있을 건데 우리가 어디까지 봐주고 어디까지 안 봐줘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합의와 토론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견 있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창원 씨가 모럴 스탠다드인가? 이창원 씨가 이 후보자 각 의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이다 이러면 그게 단순 욕설이 아니라 그 사실관계상의 어떤 쟁점이 있어요. 그 형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신병원 입원하고 이렇게 결부된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사적인 거랑 공적인 거랑 쉽게 가릴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혜경 씨 법관 문제 나는 이게 제일 심각했다고 봐요. 공공 영역에서.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몰라. 그렇지. 네. 나온 것들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보면. 근데 뭐 손바닥에 뭐 왕자를 쓰고 나서 뭐 누구를 만났고 뭐 법사들이 나오고 뭐 이런 건 이번 진짜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박근혜 시절에 이제 뭐 법 구슬하니 뭐 이런 거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는 저는 진짜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윤석열 후보도 문제가 무속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무속에서 나오는 네트워크들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로 네거티브에 앞장서는 건 언론 아니면 상대 정당인데 상대 정당에서도 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구잡이로 다 문제로 삼아요 서로.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특히 지지자들도 그렇고 뭐 지지자들끼리 진짜 뭐 자기들끼리 뭐 그런 거야 뭐 넓은 의미에서 양념이라고 칩시다. 진짜 양념 같은 것이죠. 근데 진짜 언론들이나 정당들은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미래에 대한 이야기, 현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만큼 그 이야기가 없었던 적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적인 게 많이 또 실종이 되는. 뭘 하고자 하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특히 이제 거대 양당 두 쪽은.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답정너 선거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패가 갈려 있어요. 패가 갈려 있는데 패가 사실은 거의 제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에 그때 그 선거 방송에 나가서 딱 이 시점부로 민주당이 정권 연장하느냐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되느냐는 50대 50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온 거예요. 사실 이걸 은폐하는 구도가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했을 때 30몇 대 50몇 이렇게 나와서 교체가 우월해 보이죠. 근데 교체 쪽은 여론이 좀 물러요. 무르고 다른 후보로도 좀 흩어집니다. 표가. 근데 연장 쪽은 좀 팽팽하게 뭉쳐져 있어요. 이런 것들에 가려져 있었던 거지.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제 50대 50으로 다들 치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 문재인 때는 50대 50이 진짜 단단했어요. 양쪽이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안정적인 대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대선은 아니었지. 이분법적인 대선인 건 맞는데 단단하게 뭉쳐져 있었고 2002년 대선 때는 뭔가 지지자들도 이 어깨에 뭐가 좀 힘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들썩들썩 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과 이회창이라는 이 캐릭터들이 한쪽은 바보 노무현이고 한쪽은 대쪽 이회창이거든. 정치 개혁을 상징했던 90년대 정치 개혁이 낳은 두 양대 산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도 뭔가가 칼들이 있었어. 와, 씨,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요번 대선은 판은 50대 50으로 갈려져 있는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재명, 윤석열도 들썩들썩 할 뻔했어. 두 사람 다 한 칼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실은 제3정치를 한때까지 구가했었던 안철수 후보도 한두 달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아무나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윤석열 다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강점이 경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비좁은 선거운동, 지지층 중심에 내가 어쨌든 간에 이 당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보고 간다라고 하는 네, 굉장히 네. 좁은 시야의 선거운동을 두 사람이 했고 그리고 때 맞춰서 두 사람의 리스크가 9월, 10월, 가을에 터져 나오고 경선 통과하기도 전에 그러면서 이제 민심이 이재명 싫은 사람들도 윤석열로 안 뭉쳐지고 윤석열 싫은 사람들도 이재명 안 뭉쳐지고 이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선거 막판 와가지고 저쪽에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라는 김민하 평론가의 책 제목처럼 그냥 약간 영혼 없이 올라간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전 투표율은 또 높아요. 근데 예, 근데 저는 이거는 또 애초에 결론을 아주 강하게 정해놓은 사람들 적극적 투표층은 또 많다 한편으로는 예, 그렇지만 그 외에 지지층은 또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안 했어요.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렇다고 투표율이 낮진 않을 거다. 왜? 저쪽이 싫어서 투표할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이 되고 나면 아마 이제 뭐 후보자들이 알겠죠. 이제 당선자가 정해질 수도 있을 건데. 요 방송은 이제 전인가? 예, 전입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진짜 그거는 좀 이따가 그래요? 세대 통령에게 구한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요거 이제 방송 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슬슬 마치도록 하죠. 네. 이번 대선은 징크스가 깨질 가능성이 높은 대선입니다. 그렇죠. 예, 그 지난 대선 때 징크스가 하나 깨졌어요. 안경 쓴 사람 대통령 진다. 징크스가 지난 대선 때 깨졌습니다. 보니까 미국도 1950년대부터 안경 쓴 사람이 평소에 안경 쓴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더라고. 네. 우리나라도 안 됐었어요. 저는 그 이유가 아마 안경을 쓰면 이렇게 좀 뭐랄까 사람이 약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그 동네에 어떤 유명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여성 노인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홈리스인 분인데 이분이 지나가는 학생을 한 번씩 때립니다. 네, 이렇게 지나가면 앉아 계시다 다리를 때려요. 뭐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을 학교 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안경 쓰면 안 때린다. 약해 보여서. 저도 그 할머니한테 2번 정도 맞았었는데 그 다음부터 안경 쓰고 걸어가면 한 번도 안 때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편견이지만 안경 쓰면 약해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안경 뒤에 눈 이렇게 있으면 좀 뭔가 그 커뮤니케이션 상으로 뭔가 가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홍정욱 씨 아시죠? 7막 7장 썼던 홍정욱 씨가 고등학교로 초우트 고등학교 미국에 그 학교를 나왔는데 학생회장이 됐죠. 근데 학생회장 선거 연설할 때 자기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연설하는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이게 돌아보니까 눈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햇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자기가 원래 안경 쓰는 사람인데 홍정욱 씨가 안경을 벗고 연설문이 안 보이는데 대충 외운 게 있으니까 안경을 벗고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잘생겼으니까. 그래서 가르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가? 근데 그 얼굴은 그 고등학생 정도면 학교 학생들이 아니까. 예. 그리고 일단 그래서 이제 근데 안경 쓴 사람 떨어진다는 징크스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깼고 지난번에. 근데 요번에 징크스가 몇 개 남아 있는 게 많이 남아 있죠. 서울대 법대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한 징크스죠. 그리고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징크스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 노태우 이후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에게 그 징크스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징크스만 봤을 때는 제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심상이야. 네. 그런데 어쨌든 징크스는 뭔가 깨져도 깨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할 말 없어요. 그래요. 징크스에 대해서. 뭐
징크스에 대해서 요번 대선에서도 관찰된 징크스는 국무총리 출신은 대통령 안 된다. 그렇죠. 이번에도 관찰됐어요. 네. 전 뭐 누가 되든 깨지는 이 징크스가 우려는 됩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네네. 어느 쪽이 되더라도 이 국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다수 여당이 되거나 여당 우위이거나 아니면 여당이 소수이거나 한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국회와 이렇게 손을 잡고 이 조율하고 특히 민주당에서 정치개혁 이야기를 꺼내놨잖아요. 지든 이기든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정무적인 역할인데 이걸 이 두 후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두 사람 다 의원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나 의원을 성가시게 생각하기 쉬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저하고 이념적으로 되게 비슷한데 딱 어떤 정치인하고 얘기가 잘 안 되겠다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 정치인은 참고로 기초단체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의원을 안 해봤어요. 얘기해보니까 그 사람은 막 지방의회 무용론에 가까운 듯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이게 경험을 특히 안 해보면 좀 부딪히는 게 있더라. 행정을만 한 분들은 그런 인식이 굉장히 크죠. 네. 의원들을 굉장히 좀 귀찮게 생각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 1부는 여기서 끝내고